scripture, the Bhagavad Gita.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여러분의 손,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스마트폰. 형태와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모두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45년 오펜하이머는 이 핵을 분열시킬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핵폭탄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핵폭탄은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이끌어냈고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그로부터 5년 뒤 한 민족 간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한 차례 더 많은 사람들은 죽어나갔고 전쟁은 잠시 중단되었지만 약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아무데나 내동댕이 쳐지는 시체들을 지켜본 청년 김그림의 가슴에는 전쟁의 화마가 깊게 그을리게 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핵입니다. 차분하고도 공허한 청람색 바탕에 거뭇한 구의 형태, 그리고 그 위로 희끗하게 나있는 작은 균열들은 김그림 작가의 암담한 마음속, 더 나아가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김그림 작가는 나무 판자에 비닐을 오려 붙이고 그 위에 유화 물감을 덧칠한 다음 불을 붙여서 태우는 방식을 시도하였는데요. 모든 에너지를 소비한 뒤 양성자와 중성자가 애초롭게 엉겨붙어 있는 듯한 처연한 표현에 절로 엄숙해지게 만드는 훌륭한 작품임에도 평단은 대학도 못 나온 놈이 자기 명예나 날리려고 그런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닌다며 그를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미술계에 크게 실망한 김그림 작가는 1973년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시험대에 올려보자 라는 일념으로 일본에서 개인전을 준비하던 그는 어느 날 전시장 바닥에서 검은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를 벗기기 위해 하얀 천으로 문지르기를 반복하다 보니 검은 때는 하얀 천에 물들게 되었고 때가 있던 자리는 다른 바닥보다 유독 반짝이는 새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한 작품이 바로 걸레입니다. 이 걸레라는 작품이 미술계의 뜨거운 논란을 점화시킨 이유는 김그림 작가가 이 작품을 판화전에 출품했기 때문입니다. 판화는 본래 천에 잉크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복제성이 요구되는 기법입니다. 하지만 김그림 작가의 걸레질하는 방식은 판화 방식을 완전히 정복시켰기에 이를 판화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오고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판화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논란과 이야깃거리를 남겼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김그림 작가는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함께 발표한 이 빗자루라는 작품 역시 일본에서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져 있고 허연 손때가 묻어있는 이 생활도구들의 생활감은 사실 작가가 일부러 손때를 그려넣거나 사포를 이용해 표면을 마모시켜서 만들어낸 연출이었습니다. 작가는 가까이에서 보면 새 것이지만 멀리서 보면 골동품 같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은 현상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작가는 작품 걸레와 빗자루와 같이 새로운 방식을 통해 본질을 뒤엎는 시도를 지속하였고 이 본질에 대한 도전은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김그림 작가는 본질에 대한 고민을 쭉 이어나갔고 세상의 만물의 모든 원리는 모두 둘로 대립되어 나타나며 이 대립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가장 잘 함축해낸 표현은 바로 음과 양. 음과 양은 서로 대립되지만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이후 작가의 모든 작품의 제목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음과 양 91-L13입니다. 화면의 왼쪽에는 불꽃이 피어오르는 아파트의 전경을, 오른쪽에는 채도가 매우 높은 주황색의 Fire라고 작게 적혀져 있는데요. 그 아래로 양동이가 놓여져 있긴 하지만 낚싯대를 이용해 물을 길러오더라도 이렇게 큰 화마를 진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못해 지금 장난하나? 라는 빡침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음과 양의 대립을 잘 보여주면서도 음과 양의 결합으로 본질을 잘 나타내는 이유는 화면 좌우가 대립되면서 화재 현장을 누구보다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화면만 보면 불이 난 왼쪽 화면이 더 위급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진짜 위급한 곳은 오른쪽 화면입니다.
왼쪽 화면은 지상에서 불구경을 하는 모습인 반면 오른쪽 화면은 화염에 갇혀 주황색 불꽃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염 속에 갇힌 인물은 불이야! 라고 크게 외치는 것과 눈앞에 놓인 작은 양동이 속 물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김구림 작가님은 불이 난 상황을 더욱 본질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불을 구경하는 사람, 불 속에 갇힌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겁에 질린 감정까지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대립된 요소를 한 화면에 담아냄으로써 비로소 진짜 본질에 더욱 가까워진 김구림 작가님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뒤로도 음과 양이라는 작품 제목으로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펜하이머의 핵 이야기로 시작해서 한국, 일본, 미국에서 활동했던 김구림 작가님의 작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김구림 작가님의 작품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초, 김구림 작가님의 작품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좋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의 무성의한 큐레이팅은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김구림 작가님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작가님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도록 전시를 구성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해석도 허용하는 것이 미술의 매력이지만 해석할 의욕조차 제공하지 않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무심함에 최근 국현에서 관람했던 전시들에 이어서 실망만 이어지게 되더군요. 같은 시기에 현대미술 작가를 조명한 리움미술관의 김범 작가님 전시처럼 관람객의 감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큐레이팅을 보여주신다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지는 못할지언정 작품에 대한 미적인 감상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전시에서 김구림 작가님의 역작들을 관람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는데요.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파격적이다 못해 징그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정적이고 파격적인 작품들이 정말 많이 전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원하신다면 다음 시간에는 김구림 작가님 작품을 통해 작가들이 이른바 19금 작품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